자, 이번에는 그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중공선성을 멀티코 릴리니어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중공선성은 그 예측 변수들 사이에 그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회귀계수 추정의 부정확성, 바로 이 회귀계수의 추정이 부정확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것이 부정확하다면 우리가 그 회귀 분석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측이었고, 두 번째가 모수 추정, 그리고 세 번째가 변수 선별이었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얘기했던 그 회귀 개수를 추정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모수를 추정하는 거였는데, 이 회귀 개수 추정이 부정확하게 된다면 그 회귀 개수를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다중공수성이 회귀계수 추정에 영향을 미치냐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그 행렬식을 하나 보시면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벡터인데요. 바로 얘는 그 오른쪽에 있는 행렬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행렬식에는 이렇게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다중공수성이 존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 한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A라고 하는 2x2 매트릭스의 그 경우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A라는 2x2 매트릭스가 있는데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을 잘 보시면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의 약 2배가 됩니다. 근데 이 A라는 그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모 쪽에 4.001-4가 됩니다. 그러면 0.001이 되고 그 분자의 1이 있으니까 이게 1000이 됩니다. 그러면 1000이라고 하는 값을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각 엘리멘트에다 값을 곱하게 되면 이 A 인버스라는 그 매트릭스가 굉장히 큰 값을 갖는 행렬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즉 실제 원래 있었던 행렬의 각 엘리멘트의 값이 부풀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베타 값이 굉장히 부풀려지고 잘못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용성이 존재하면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회귀계수 추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단순히 이것이 회귀계수 추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P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용성이 존재하면 사실 좀 분석에 있어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데요. 이 다중공수성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냐면 그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회귀계수를 구했는데 그 회귀계수의 부호가 우리가 생각한 거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점도상으로 볼 때 어떤 예측 변수와 반응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양의 상관을 갖고 있다면 그 회귀계수는 양수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회귀계수가 음수를 갖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 우리가 보통 어떤 예측 변수가 y 변수하고 관계가 깊다고 한다면 그때는 P값이 조금 작게 나와야 되는데, 산점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 P값이 굉장히 크게 나온 경우라면 이것도 뭔가 다중공소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중공소성의 그 한 가지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P값을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그 현상을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P값이 조금 크게 나왔다라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한두 개의 데이터를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라는 것은 행 단위를 얘기하는데, 행을 삭제했을 때 이 회귀식이 크게 변한다라면 이것도 역시 뭔가 좀 다중공수성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설명 변수 사이에 그 상관계가 존재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 변수라고 하는 것은 예측 변수를 얘기하는데, 이런 예측 변수 사이에 상관계가 존재한다면 그건 다중공수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는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맨 아래쪽에 있는 그 VIF라고 하는 그 Variance Inflation Factors, 우리말로 이것을 분산 팽창 계수라고 불렀는데요. 이 분산 팽창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값이 5 혹은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수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점프에서 그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라는 테이블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그 VIF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VIF 값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다중공수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이런 다중공수성이 존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처치를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개 이 다중공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보면 그 데이터의 개수가 좀 적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정 데이터에서는 사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첫 번째 원인 때문에는 잘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는 경우라면 이제 그런 경우는 데이터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쉽지는 않겠지만 데이터를 추가로 더 모아 본다라면 다중 공수성이 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모형을 재설정하는 것인데요. 이 모형을 재설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식의 형태를 좀 바꾼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모형을 재설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 뒤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지만 그 센터링이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 변수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 변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예측 변수의 값에서 빼주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센터링인데, 그렇게 식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변수 선별을 하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변수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여러 개의 그 예측 변수 중에서 소수인 예측 변수가 남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모형을 재설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선별을 잘하게 되면 대개는 그 다중공수성의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 다중공수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측 변수들 사이에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는 사실 두 개의 예측 변수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예측 변수가 같이 모형에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모형에서 이제 빼게 되죠. 이제 그러면 하나를 뺐기 때문에 이 다중공수성이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형을 재설정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리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 회귀 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한번 그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실제 얘는 그 우리가 보통 하는 이런 최소 자승법에 의한 그 회계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그 바이어스를 인정하면서 실제 분산을 줄이는 형태로 그 회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 방법을 가지고 대개 우리가 이제 다중수의 문제를 이제 해소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는 모형의 재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모형의 재설정 중에 이제 첫 번째 했던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센터링인데, 이제 센터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2차식이 있는데, 이 2차식의 형태를 보면 제곱 텀 같은 경우에 그 x 변수를 그 x 변수의 평균으로 빼가지고 제곱을 취하는 형태를 우리가 보통 센터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뭐 중심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센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다중곡수성을 해소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다음 챕터인 곡선 회계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중성이 그 존재를 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 데이터는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그 아세틸이라는 데이터인데요. 이 아세틸이라는 데이터는 그 첫 번째 열에 y라는 그 반응 변수가 있고, 그 뒤쪽에 x1부터 x3까지 세 개의 예측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 다중공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세틸렌 데이터를 열면 지금처럼 첫 번째 열에는 y가 있고, 그 뒤쪽에는 x1부터 x3까지 그 세 개의 인자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유는 그 첫 번째 컬럼을 보시면 그 값이 1100, 1200, 1300 이렇게 어떤 일정한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2 컬럼 같은 경우도 7.5, 9, 그리고 11, 13.5처럼 어떤 간격을 두어서 이렇게 값들이 입력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실험을 통해서 이 그 뭔가 이 y를 그 변화시키는 그 x 인자들의 조건을 찾고 싶은 그런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그 실험을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실험자들이 되게 원하는 모형은 여기 있는 이 X인자들의 어떤 그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그 각 X인자의 제곱의 형태라든가 또는 그 인트럭션 텀 이런 것들도 아마 추정을 하고 싶을 텐데요. 우리가 이런 모든 항들을 고려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 핀 모델 그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자, 나오는 대화 상자에다가 요 y에다가는 반응 인자인 y를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부터 x3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 그 여기 있는 주인자뿐만 아니라 그 제곱 배양 그리고 여기 있는 주인자들이 서로 결합이 된 그 two-way 인터랙션 텀까지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다라면 이 아래쪽에 보시는 그 매크로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매크로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리스판스 서피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판스 서피스를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 박스 안에 주인자와 그리고 재고 배양 그리고 인트로션 텀이 그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있는 자,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물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결과물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분석에 있어서 사실 기본은 다 그런데요. 어떤 인자가 반응인자에 영향을 줬는지, 어떤 실험인자가 반응인자에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이펙트 서머리를 보시면 그 이펙트 서머리에 상당히 많은 텀들이 그 P값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X2, 3부터 저 아래쪽에 있는 X1까지 P값이 모두 5%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항들이 다 사실은 유의하지 않다, 즉 반응인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 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 꽤 반응인자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인자 그리고 그 실험을 할 때 실험의 수준을 그런 유의성을 고려해서 실험의 수준을 결정했을 텐데요. 이렇게 많은 수의 인자들이 그 P값이 크게 나와서 반응인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라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 예상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얻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뭔가 이렇게 많은 인자들이 영향을 안 주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그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그 P값뿐만 아니라 그 추가로 이제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뭘 보냐면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그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 테이블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고 했냐면 바로 다중 공선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그 VIF라고 하는 지표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 테이블 위에 그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게 되면 그 컬럼이란 메뉴가 나옵니다. 이 컬럼이란 메뉴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자, VIF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오른쪽에 그 VIF가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그 다중공선성에 대한 이 VIF의 그 기준은 뭐 대략 5 혹은 10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5 혹은 10 이상이 넘어간다면 다중공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출력되어 있는 결과를 보면 사실 값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 5가 아니라 10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보다 큰 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다중공소성이 존재하는 형태의 모델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중공소성이 존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설명을 뭐라 하냐면 그 베타라고 하는 개수 추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P값을 부풀리기도 하고 혹은 예측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위쪽에 있는 그 리스판스 Y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른 다음에 자, 세이브 컬럼을 선택합니다. 이 세이브 컬럼의 첫 번째 있는 것이 프리딕션 포뮬러가 되는데요. 이 프리딕션 포뮬러는 지금 현재 이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항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회계식을 만든 다음에 그 회계식을 가지고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리딕션 포뮬러를 누르게 되면 그 뒤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맨 오른쪽에 이렇게 프리딕션 포뮬러 Y 해가지고 예측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그때 Y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있는 17번째 행에 있는 X1 컬럼에다가 우리가 값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X1의 값을 1300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X2 같은 경우는 13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3 같은 경우는 0.09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그 오른쪽 셀에 그 이 조건 하에서의 예측값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한번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값이 마이너스 62.72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값들을 보면 이 반응인자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죠. 실험의 결과로서 값이 물론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값이 음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바로 무슨 얘기냐면 다중소성이 존재를 하게 되면 회귀개수 추정 또는 P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측값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중동수 문제가 사실 이런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토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번째 행을 삭제를 하고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다중성이 존재를 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냐면 모형을 재설정한다고 했는데 이 모형을 재설정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변수 선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델에서 유의하지 않은 인자들을 모형에서 빼가지고 한번 모형을 재설정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가서 핀모델 대화 상자를 누르고요. 핀모델을 누르고요. 자, 나오는 핀모델 대화 상자에서 자, 리콜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아까 동일한 형태의 설정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자, 우리는 변수를 선별해내니까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퍼스널러티를 갖다가 최소 자승법이 아니라 얘를 우리가 스텝 와이즈로 바꿔줍니다. 자, 스텝 와이즈로 바꾼 다음에 자, 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자, 우리가 스타핑 룰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P값이니까요. 여기 있는 그 컴보 상자를 눌러서 P value threshold를 선택을 해주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디렉션을 P value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디렉션을 우리가 뭘 이용한다 했냐면 믹스드를 이용한다 했습니다. 즉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elimination을 섞은 방법이 바로 이 믹스드라고 그랬죠. 자, 믹스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그 probable to enter와 probable to leave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의순 알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25%가 디폴트로 되어 있지만 이 값이 조금 크니까 얘를 0.15, 즉 15%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값도 역시 0.15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룰이 지금 현재 디폴트가 이제 컴바인인데 이 컴바인을 이제 그대로 둬야 됩니다. 왜 컴바인을 그대로 둬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는 이 룰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그 우리가 이 그 실험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유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 유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하냐면 그 만약에 주인자 X1과 X2라고 하는 것이 유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두 개의 주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X12라고 하는 2차의 교인자가 유의하다라면 그 2차 교인자를 구성하고 있는 주인자를 우리가 비록 P값이 비록 커서 유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형의 그 주인자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걸 우리가 유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연성을 만족시켜주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룰을 컴바인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컴바인으로 지정을 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 고 버튼을 눌러서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버튼을 눌러서 이제 모두 그 네 번의 스텝이 돌아갔는데요. 이 네 번의 스텝이 돌아간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x1과 x2 그리고 x1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x1 곱하기 x2의 인터스텀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x2의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x1 또는 x2 옆에 이렇게 숫자로 뭔가를 빼줬는데요. 여기 빼준 숫자가 바로 그 예측 변수에 해당하는 그 컬럼에 들어있는 값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예측 변수의 평균으로 빼는 이런 작업을 바로 이제 센터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센터링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뭐라 그랬냐면 그 다중 공정성을 맞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위에 있는 자, 메이크 모델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선택한 그
인자들만 가지고 이렇게 대화 상자 안에 모델 박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분석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분석된 결과에선 우리가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P값을 보니까 P값들은 모두 다 5%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뭘 확인하냐면 자,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로 가겠습니다. 자,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에 가보면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VIF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VIF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우클릭을 하고 자, 컬럼 메뉴에 가서 자, VIF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오른쪽에 VIF 값이 이제 구해지는데요. 지금 보면 값이 다 1.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이 다 5보다 작은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델 안에서는 다중공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선별된 여기 있는 이 항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계식을 만든 다음에 자,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위쪽에는 리스판스 Y라고 하는 빨간 삼각형을 누르고 자, 여기 있는 세이브 컬럼에 가서 여러분들이 맨 위에 있는 프리딕션 포뮬라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테이블의 마지막 열에 여러분들이 만든 회계식을 가지고 예측한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열은 다중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회계식에서의 결과물이고 맨 마지막 열에 있는 것은 변수 선별을 통해서 다중공수성이 제거가 된 경우인데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값을 다시 입력을 해서 예측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째 행에 x1에다가는 1300을 아까 입력했었고 자, 그리고 x2에다가는 13 그리고 x3에다가는 0.09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값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맨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회계식 같은 경우, 즉 다중공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음수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구한 이 회계식에서는 49.117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일단 이 다중공수성이 해소가 되니까 예측이 어느 정도는 제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세틸렌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다중공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회귀개수 또는 P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다중공수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혹시 다중공수성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중회기 분석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중공수성 측면에서의 어떤 내용들은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